지금부터 몰드플로우 서밋 2024를 통해 바라본 성형해석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황순환입니다. 몰드플로우 서밋 2024를 통해서 트렌드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몰드플로우 서밋 2023 회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인 씨는 작년 인터몰드 국제금융 전시회에 참가하여 몰드플로우 사용자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인터몰드 국제금융 전시회의 세미나에서 저는 오늘 발표 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몰드플로우 서밋은 2023은 크게 4개의 꼭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적확성 개선 사례, 최적화 관련된 내용, API 해석 자동화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신버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3개의 세션에서 해석 적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은 뮤셀이라든지 코아시프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압축 성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적화 사례가 있었고 API 해석 자동화 관련된 내용도 총 3개의 세션이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몰드플로우 유저그룹 카페에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바로 해석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 해석 적확성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해석의 표준이나 개인의 편차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려면 해석 자동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이런 것도 해석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오히려 가정을 축소하고 기존에는 가정했던 부분들을 직접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최적화, 기존에는 한 번의 해석으로 해석 결과를 봤다면 여러 개의 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적확성을 높이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믿음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적확성, 해석 자동화는 최적화를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키노트 스피커에는 바로 오토데스크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총 3개의 플랫폼이 있었죠. 바로 플로우, 퓨전, 포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조 기술 관련된 부분은 바로 퓨전. 그래서 아마 몰드플로우 사용자분들은 대부분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퓨전 360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도구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방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몰드플로우 서밋 2024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stainability,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총 13개의 세션, 작년과도 동일했네요. 이 세션에 지난주입니다. 4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의 세션이 있었고요. 저는 세션에 참가했었는데 지난 화요일 밤 9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몰드플로우 서밋 이 컨퍼런스에 직접 접속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내용들 보셨다가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4개의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좀 달라진 것은 바로 트렌드, 지속 가능성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4개의 세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기술에 녹여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I라든지 뭐 최적화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의 세션들 부분이 여기 흡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션에는 키노트 스피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 두 가지 주제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수축 조정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한 뒤틀린 문제를 해결한 볼보의 솔루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다 다른 세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뭐 이제 향후에 5월 28일 몰드플로 유저 컨퍼런스 있는 거 아시나요? 아직까지는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오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5월 28일 날에 아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공유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세계 인구 전망을 갑자기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세션을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라는 것이죠.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80억인데요.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될 거래요. 그것이 유엔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게 되면 현재 인구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 인구는 한 20%가 증가하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명에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1.7명, 뭐 독일은 1.5명, 프랑스는 1.8명. 정말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을 체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게 되면 세계은행에서도 10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0억 명 인구 증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도시화를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도시화가 되게 되면 자원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되고요. 또 그만큼 리소스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생활 방식, 업무 방식, 디자인 방식, 제작 방식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토데스크는 정말 플랫폼과 수많은 제품들,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용자들, 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현재도 수십억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있죠. 혁신과 변화는 비즈니스와 세상에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데스크 고객 중에 92%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99%의 CEO는 지속 가능성이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인 긴장, 또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에너지와 제조 주권에 대한 요구가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중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원자재 조달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제에 추가되는 탈탄소화 같은 것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든지 유럽연합의 지속 가능성 보고 의무를
이제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압력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목표를 하나 정해야 되겠죠. 오토데스크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처럼 쉽게 지속 가능한 설계와 제조를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혁신적인 프로세스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발표할 내용들 중에 이러한 부분으로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오토데스크의 맷 야보르스키 박사님의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내용들을 좀 제가 확인했는데 재미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어렵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재활용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지? 그리고 최근 어떻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비교해줘. 재활용률을 비교해줘 라고 했더니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50% 넘는 재활용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죠? 미국은 좀 올랐네요. 9에서 12%로 재활용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끔찍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2050년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속도로 재활용을 잘 하지 않는다면 바다 생물의 전체 물고기들보다 오히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약 36%가 식품 및 음료 용기, 뭐 페트 플라스틱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장하는 데 사용이 되며 그중에 85%는 매립되거나 규제되지 않은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방법은 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든지 또 ESG라고 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급,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표와 전술 또 뭐 인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해서 저도 약간 책임감을 갖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전체 온실가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조 기업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에서 시뮬레이션을 주로 담당하는 분들이 이 웨비나를 지금 듣고 계실 텐데 31%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1%가 바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가 바로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는 그러니까 여기 31%에 80% 38에 24 정도 되니까 한 24% 전체 24%는 설계에서 반영하거나 직접 설계의 영향력이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가 여기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31%에 80%, 한 24% 정도가 되는 부분의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성에 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뭐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서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소재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들을 여기서 공유하고 있어요. 먼저 이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적용한 사례들은요. 제품 설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 5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량을 32% 감소시켰고요. 또 이 부품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43%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재활용 이제 재료를 사용하게 돼서 개선을 하거나 또 제품의 중량을 줄이거나 또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냥 두꺼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는 질소 가스를 중심에 넣어서 성형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뭐 콜드 러너를 하트 러너로 바꾸는 그래서 스크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사이클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컨포멀 쿨링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이렇게 3개의 금형으로 할 만한 부분들을 1개의 금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출기도요. 3대의 사출기로 만들어질 것을 1대의 사출기로 적용할 수 있었고 또 사출기의 성능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윗선에 포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좋은 재료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브로스키 박사님께 제가 좀 이메일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이 발표된 내용 중에 이 엑셀 파일을 좀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들 한번 저희 쪽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인풋과 계산되는 칼큘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정보에는 플라스틱 레진의 비용은 얼마고 사출기의 임률은 얼마고 또 부품의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데 여기에 제품의 중량은 얼마고 그랬을 때 중량 감소를 했을 때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또는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비용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7만 불부터 시작합니다. 뭐냐면 몰드 플로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이에요. 소프트웨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사용자가 연간 이제 연봉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몰드 플로우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이걸 통해서 한 7만 1000불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제품에서 제가 그냥 사례를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머리에 몰드플로우 사용, 소프트웨어 연간 비용과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7만 10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제품의 중량을 60g이었던 거를 45g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마이너스 7만 불에서 600불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600불. 그러니까 아마 7만 1600불 정도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기존에는 한 55초의 사이클 타임 되던 것이 이것을 45초로 이렇게 바꿨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60일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바꾸면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의 엑셀 파일, 요거 내용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EDNC 영업 담당자나 기술 담당자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보면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플라스틱 산업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분명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EDNC에게도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수축 보정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조립성에 대한 부분, 변형을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 두 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볼보의 전기차 C40 SUV 쿠페 차량 부품의 개발 사례입니다. C필러는 자동차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차체 측면의 뒷부분에 위치한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 안쪽에 스피커 그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재료는 다음과 같이 PP에 탈크 15%가 포함되어 있는 재료였습니다. MLS라고 해서 마스터 로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의 도면에서 각 부품의 위치와 조립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시스템인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또 부품 공급업체가 부품의 조립 및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을 통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측정된 위치들, 이제 조립되는 부분인 거죠. 지그에 조립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측정 장치에 고정되는 부분과 유사하게 이렇게 변형해서 분석을 위한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형 조건과 동일한 성형 조건을 입력했고요. 메시탑은 듀얼 도메인 메시를 사용했고 냉각, 충전, 부합, 변형 해석을 실시했습니다. 지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을 때 측정 프로토콜은 이제 보통 공급자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본 연구에서 조립되는 부품, 상대물인 거죠. 그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부분에 대해서 총 50개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게 점선, 여기 점선과 여기 점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톨러런스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측정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측정 결과는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평균값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모두 다 톨러런스 범위 안에 있지만 이쪽 부분에서 Y 방향으로 1.6mm가 들림 현상, 여기는 0.7mm의 들림 현상, 그리고 1.5mm의 들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존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 변형량의 패턴하고 좀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변형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자유한 상태,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조립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이 조립되기 때문에 여기는 딱 치수가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고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수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량이 실제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수축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수축 조정된 구속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변형 결과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같이 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측정된 지그에서 측정되어 있는 변형량은 다음과 같고 기존의 방식인 베스핏을 이용한 방법과 그리고 몰드프로 2024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변형 패턴이 1.6mm, 뭐 0.7mm, 1.5mm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요. 좀 기존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수축 조정된 구속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 수축 조정된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스칸디움 버전에서 먼저 알려졌어요. 그런데 스칸디움 버전에서는 Assembly Analysi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odal Constraint
우리가 구속 조건을 가게 되면 어셈블리어런시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속 조건을 적용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몰드플로우 2024 버전에서 와피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좀 분명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축률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수축률을 적용하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형 해석은 구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형 해석할 때 구속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드플로우는 강체 모션,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움직이고 회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체 모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약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부품이 자유 상태에서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변형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스가 있을 때 보스 4개가 중심을 기준으로 수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몰드플로우의 2024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라피지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금형의 수축률을 적용해서 구속을 주기 때문에 금형의 수축률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변형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구속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충분하게 구속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작은 수축률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좀 펴지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수축률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의 치수를 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의 사이, 이 거리를 우리가 100m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00mm라고 하면 우리가 금형의 수축률은 이제 금형을 제조하기 위해서 CAD 상태에서 확대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의 수축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2%를 스케일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02mm가 되겠죠. 그러면 102mm가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제가 산수적으로 좀 계산을 했는데요. 102mm의 똑같은 2%의 수축률이 적용이 되게 되면 바로 2mm가 아니라 2.04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축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수축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100mm가 딱 되는 것이 아니라 99.96mm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돼요. 저도 금형 설계를 한 9년 정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금형의 수축률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있는데요. 일단 맞다 먼저 보게 되면 수축 조정 구속은 유연한 플라스틱 제품에 적합하며 그렇습니다. 유연한 플라스틱일수록 수축은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모든 메시 타입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품 CAD가 금형 수축률의 허용량에 따라서 확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추가적인 해석 스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변형 해석에서 이제 변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한 수축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수축률이 좀 적었을 때, 좀 과도했을 때 변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도한 구속을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구속에 대한 부분은 이 구속에 의해서 금형의 수축률에 대한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속이 많이 과도화가 됐다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수축
조정 구속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류에서 조립할 때 부품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구멍 같은 거 있죠. 이런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조립을 하게 되는데 항상 딱 톨러런스가 없는 부품도 있지만 톨러런스가 있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클리어런스를 고려한 이 구속 조건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시뮬레이션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된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몰드 플로우의 변형 해석에서 와피지 쉐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시화해서 내보내 줄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기존의 변형 결과를 이렇게 가시화로 넘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반듯했던 부품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것들을 가시화시켜서 요 정도면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요 정도면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이런 가시성을 고려해서 실제 만들어 보지 않고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모두 마쳤고요. 총 3개의 세션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5월 28일 유저 컨퍼런스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EDNC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